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6월 1일 날 우리 선생님들 추가 시험 보고 그저 이렇게 처음 얼굴 뵙는 것 같아요. 논술반에서 얼굴 뵌 분들도 계시지만 시험 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1차도 하고 계시고 2차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1차에만 매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각자 본인들의 어떤 그런 공부 계획 세워 놓으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 혹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선생님들이 에너지 관리를 정신 에너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으시고 2차 할 때는 2차만, 1차 할 때는 1차에만 집중 이런 식으로 또 잘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7월 1일 날 발표가 나면 좀 공부 방향이 정확하게 또 정해지겠지만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좀 잘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고 저랑은 강의계 역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오늘 문제풀이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자, 일단 강의 시작은요 9시에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그래서 매주 9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니까 9시에 이제 9시 전까지 입시를 하셔야 하고 이제 오늘 1주차를 시작으로 총 9주차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론 강의를 7주 동안 진행했었거든요. 1, 2월에. 근데 그거를 3주에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격이랑 사상,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문제부터는 발달이랑 놀이가 묶여 있네요. 그죠? 이거 영역이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계획성 있게 하셔서갖고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한 주에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3주차가 부모교육이랑 교사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이 한 주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갖고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에 운영편, 우리가 운영편도 생각해보면 근 한 3주 분량, 이번에는 출시 때문에 우리가 2주 만에 했군요. 그거를 또 이렇게 축약해서 문제로 이제 1주 동안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법규 2, 이건 또 유아교육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다룰 것이고, 만약에 건강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 혹은 교사론 이런 부분에 대한 법규는 각 영역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강의 자료는 프린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1, 2교시 시험 문제를 지금 다 동시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안만 우리가 2교시 시험 다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아침에 오시면 1, 2교시 시험 문제지가 동시에 이렇게 배부가 될 거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업로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주차 문제지를 출력하셔갖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다 뒤집어 놓으시고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1교시를 꺼내서 이제 보시고, 또 이제 2교시 문제도 2교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꺼내갖고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시험을 푸시면 될 것 같고, 답안은 2교시가 모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2교시 시험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하러 나가셔야 하는데, 그 전에 답안을 받아갖고 나가셔야 해요. 그죠? 조금 기다리셨다가 답안 받고 식사하러 가시기 바라고. 자, 항상 시험은 9시에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1, 2교시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1교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들어있고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 걸 이제 연구실에서 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시험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1교시 를 우리 선생님들 90분 동안 풀으십사 하고 제가 시간을 안배해 놨고, 2교시는 40분 동안 이렇게 풀자 해서 시험 시간이 매주 달라지니까 그걸 저희가 이렇게 칠판에 앞에다가 매주 적어 놓도록 하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지 맨 위에 보면은 1교시 시험을 90분간 혹은 뭐 110분간 이런 식으로 시험 시간을 담아 놨으니까 그 본인이 시작하는 시간 맞춰 갖고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까지 입시를 바란다 부탁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학원에 왔는데 이제 강의실이 조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들 안 오셨구나 하고 생각했고, 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강이 밤 10시까지 이 강의실 그대로 선생님들이 남아서 다시 자습을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놔요. 우리 위화 선생님들만. 그런데 이제 다들 개인 사정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가시기도 하고 또는 장소를 옮겨서 공부하시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실 텐데, 제가 조금 염려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한 까딱 아침에 새벽부터 가득 차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공부 열의가 제 강의실까지 제 연구실까지 느껴지고, 남아서 저도 이제 늦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나갈 때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남아갖고 막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아침에도 행하고 밤에도 좀 행하고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끈을 묶을 참이에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연구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 이래요. 내가 그럼 정말 다행인데 내 눈앞에서 좀 공부를 해주지 제가 막 이랬는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학원 나오는 날은 마음을 다 비우시고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아침 시작 전,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이럴 때 왜냐면 사람 마음이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동하고 나면 풀려요. 쉬고 싶고 씻고 나면은 그냥 오늘은 내일 일요일부터 할까 이런 마음 생기고 당연히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10시까지 하고 나면 그때 이뤄놓은 성취들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선생님들을 합격의 길로 밀어 넣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테니까 가지 마시고 혼자 자꾸 남는 게 의지가 약해지면 2명 같이 옆에 선생님하고 우리 둘이 같이 남아서 하는 걸로 해볼까요? 지금 옆에 다 짝꿍들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해서라도 좀 토요일은 직강 오는 날 그리고 인강원 선생님들도 뭐 강의 듣는 날 이런 날들은 좀 앞뒤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시험 시간은 매 시간 이렇게 매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제가 매주 1, 2교시 시험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항상 시작은 9시 그리고 해설 강의는 13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는 항상 1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은 5시, 6시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6시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시보다는. 그래서 뭐 차 끊고 이렇게 멀리 장거리 이동하는 선생님들은 6시 이후 시간으로 이제 계획을 하시면 조금 일찍 끝나면 정리하고 차 타러 가시면 되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한 6시 정도로 강의 끝나는 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직강 선생님들 중에 채점조에 들어온 선생님들이 계시죠. 희망하셔가지고 채점을 받기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요거 끝나고 나면 벽에다가 붙여놓을 거거든요. 채점조 구분한 것을.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 해당되는 주차에 그 1교시 시험 문제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교시가 제가 오늘도 1교시가 90분이고 2교시가 40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1교시는 답안지에 답을 옮겨 쓰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지랑 답안지가 동시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갈 텐데 1교시 문제만 푸시고 답안지에 옮기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1교시 문제가 1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근데 그 15번 문제를 다 옮기려고 하니까 사실 좀 팔도 아프고 시간도 걸리고 이럴 테지만 그럼에도 계속 반복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옮기시고 2교시 문제는 답안지에 옮기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문제에다가 푸시고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면 되고, 채점조 선생님들은 1교시 문제만 채점을 할 수 있게 내는 거예요. 답안지를. 답안지를. 그래서 여기 뒤에 우리 중간 문 앞에 채점통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본인 해당되는 주차에 선생님들은 1교시 답안지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채점을 해서 다음 주차에 이제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채점 및 점수 공개 이렇게 해놨는데 1교시 답안 우리 채점조 선생님들이 낸 그것을 채점을 해서 그 점수를 내서 순위별로 이렇게 점수 공개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1등,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1등 98, 2등 97 이런 식으로 그 등수랑 점수만 이렇게 해서 카페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카페에 보면은 점수 확인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풀이반, 합격 다지기 문제풀이반 점수 이렇게 있고, 또 모의고사반 점수는 작년 거고 그것도 이제 내용을 지워놔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지워놓도록 하고, 그 합격 따지기 문제풀이반 차시별 점수를 보면 이제 1주차 몇 점 그 기준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점수 공개도 제가 참 고민인 거예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 점수 공개 올해는 하지 말까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 점수 공개 때문에 힘을 얻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게 좌절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후자를 원하는 목적이 후자는 아니거든요. 점수를 공개해 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위치가 이 정도에 있다면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좀 의지를 다지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만약 예를 들면 뭐 40명 중에 내가 38등이구나. 그럼 난 올해는 가망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점수를 공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38등이라면 남들보다 2배 뛰어야 되는 거예요. 3배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의지를 이렇게 좀 다지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매주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면 일요일 날 오전까지는 올릴 거거든요. 점수를. 우리 선생님들이 일요일 혹은 월요일 날 아침이면 그 점수 공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은 수험 번호를 저희가 직강 선생님들 안내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별도의 수험 번호 없이 그냥 선생님들 이름 쓰셔갖고 시험을 보시도록 하고, 모의고사 가서 수험 번호 이미 배정해갖고 수험 번호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험 번호가 없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점수
공개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등부터 이렇게 순위랑 등 점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협조사항 이렇게 해놨죠. 제가 이제 조금 실제 시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풀이반부터는 선생님들이 임하셔야 하는데, 이제 매년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직강 선생님들의 문제죠. 이제 조금 방해도 받고 힘도 들어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막 이동을 작게 한다거나 혹은 문제 풀다가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는 한숨 소리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난 너무 그게 신경이 쓰였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자기가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문제 풀다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이제 다리 떠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어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되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자세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선생님들이 입퇴실이 불가하다고 제가 아예 안내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분이라면 주로 90분 끝나기 10분 전에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화장실을 좀 빨리 가서 이용하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시험 상황에서는 나가면 시험 응시하지 않겠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90분이면 90분 끝까지 시험 시간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 영역에 대한 문제를 못 풀겠다. 문제를 다 풀었는데 시간이 30분이 남았다 그러면 얼른 조용히 자습할 걸 꺼내셔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꼭 다른 선생님들 시험 끝까지 고군분투해서 이제 막 1분, 2분 남은 시간까지 잘 사용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들어온 다음에는 퇴실 불가, 쉬는 시간 외에는 그 다음에 지각한 경우에는 입실 불가, 문을 잠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각한 선생님들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 자료를 받아서 자습실이나 이런 데 이동하셔서 풀고 그 시간을 재보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확인하셔갖고 쉬는 시간에 입실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실제 시험 상황 같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방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 시간 엄격하게 지키셔서 한번 시험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시험 시간 90분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가 시간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반에 가면 A, B형이 각각 8문제씩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나의 대문항에 달려있을 수 있는 문제가 5점이라는 점수로 나눠져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문제풀이반은 선생님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문제에 막 6개의 소문항에 달려있고 총점이 막 11.9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답안지에 옮길 때도 막 가득 차갖고 조금 곤란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래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아주 이제 꼼꼼하게 기본을 닫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90분 안에 내가 다 못 옮겼다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제 연구실에서 선생님들 시험 보는데 연구 선생님들도 110분 그다음 100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수 선생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좀 꼼꼼히 천천히 푸는 선생님들은 이 문제 1교시 푸는데 한 120분 정도 2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서 90분으로 이렇게 앞당겨 놨으니까 너무 시간 안에 못 풀었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라도 꼼꼼히 계속 문제를 풀길 바라고 답안 못 옮긴 경우에 옮겨갖고 제출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중요한 건 강의 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9주 동안 공부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반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6, 7, 8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 6, 7, 8이 선생님들의 실력을 갖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마지막 있는 어떤 이 찬스를 그저 잡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이라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9주 동안의 계획을 선생님들이 잘 알차게 세우셔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반 강의는 아까 우리 그 차시별 강의 계획을 보았지만 성격 사상을 시작으로 발달 놀이 교사 부모 교육 이렇게 해서 3주 끝내고 그다음에 신의사 예자 각각 한 주씩 들어가서 5주 끝내고 마지막이 운영해갖고 총 9주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9주 동안 그 강의하는 내용만 쫓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 우리 그 9주를 반으로 나눠갖고 적어도 최소 2번은 이렇게 전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계획을 짜셔야 하는데, 그 위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주일 계획 수립 시, 뭐 그 주에 시험 볼 영역을 주 영역으로 배치하고, 그 외의 영역을 부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세부로 나눠서 배치해라. 이런 말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당연히 계획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오늘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 우리 문제풀이반에서는
맞춤 문제도 생기지만 틀린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다시 정확히 알아두고 반복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오답 노트도 이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오답 노트 만들 연습장 하나를 준비하셔갖고 틀린 문제를 모아놓는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데, 역시나 틀린 문제를 그대로 다 잘라 붙이거나 다 적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 인출 단서를 그저 옮겨 놓는 거니까, 우리 오늘 1교시 문제 요거 해설 강의 할 때 오답 노트 만드는 거 다시 문제 보면서 하도록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영역별로 틀린 문제를 모아 놓는 오답 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체크하셔 갖고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를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서서 세부 내용 암기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올해도 출시에도 지금 해설서 세부 내용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니까 이게 다 체감 느끼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걸 알아야 풀 수 있게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느끼는 선생님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오거나 말거나 얘는 나오면 1점이라도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틀리면 다른 사람이랑 점수 차가 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계속 끝까지 선생님들이 붙잡고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하고, 해설서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해요. 근데 해설서를 읽으실 때 선생님들이 조금 의미화만 시켜 놓으시면 2차 면접이든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되게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해설서 멀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일정 시간 그대로 읽어야 하는구나. 왜 우리 오늘 정시에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길 바라고. 자, 그럼 구주 공부를 한번 볼게요. 지금 2개의 계획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위에 처음에 나와 있는 계획표는 위에 분홍 색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회색깔 부분으로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강의 계획 일정이에요. 성격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교육론, 그죠? 신의사, 예자, 운, 이렇게 해서 9주간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시험 볼 영역이죠. 자, 그렇다면 1주차에는 성격 사상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선생님들이 더 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1주차에는 성격 사상이랑 신체 운동 건강 영역 공부를 끝내는 걸로 해서 플랜을 짜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 놀이 공부하면서 의사소통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 총 9주가 끝나면 2번 반복되게 진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한 영역에 계속 파묻혀 있는 것도 좋은 어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밑에 계획을 보면요. 제가 성격 사상 발달 놀이에서 우리 강의 진행되는 주차 그 밑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를 4분의 1씩 나눠서 요일별로 진행을 해봐라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4분의 1씩 요일별로 나누면 한 주에는 의사 예자를 다 하는 거죠. 의사 예자를 예를 들면 그 밑에 주간교육 계획표를 한번 보시면 발달과 놀이가 진행되는 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 다음 주죠.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발달 놀이 시험을 선생님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발달 놀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보았을 때 그 밑에 저녁에 부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저녁 시간에는 뭘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 공부 그 범위 중에 4분의 1만 하라는 거죠. 그럼 4분의 2는 언제 해요? 다음 주. 4분의 3 되는 그 범위는 셋째 주에, 그 다음 4분의 4는 또 넷째 주, 그죠? 마지막 주에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1, 2, 3, 4주 안에 끝나는 거죠. 나눠서. 그럼 화요일은 이제 논술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놨고, 수요일은 또 발달 놀이를 오전, 오후에 하고, 저녁에 부영역 공부하는 시간에는 예술 경험의 4분의 1만큼을 하는 거죠. 그럼 4분의 2 예술 경험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 거죠. 4분의 3에 해당되는 예술 경험 영역의 그 부분은 셋째 주에 또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매주 이렇게 반복 공부를 해나가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발달 놀이는 그대로 이제 주 영역이니까, 얘는 시험 봐야 될 영역이니까 심도 있게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탐구의 4분의 1을 또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을 보면 발달 놀이 공부 안 해요. 그죠? 우리가 토요일이 발달놀이 시험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금요일까지 발달놀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발달놀이에 대한 건 적어도 목요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나는 이제 인출이 좀 자연스럽게 된다는 선생님들은 수요일까지만 붙잡고 계시고, 목금 혹은 금요일 하루라도 다른 영역 공부를 하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도 발달놀이는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 사상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공부한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아침에는 그 주에 봐야 될 시험 영역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를 보면서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본 거 그거 푸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이틀 정도 다른 거를 집어넣어 놨다가 그 영역에 대한 인출을 해보자는 거죠. 많이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말고요. 그게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틀 전에 공부한 게 생각나는지를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죠? 꼭 그렇게 접근하시고, 금요일 날은 그래서 사회관계가 좀 양이 많으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이후 저녁 시간에는 뭐 보충, 부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진도가 다 안 나갔다거나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발달놀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달놀이 목요일까지 공부했고, 금요일 하루 비워놓고 토요일 날 또 하는 거니까 시험 풀 때 아주 재밌겠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확인되는 이런 걸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전까지 보는 거는 실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지금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접근. 그래서 아예 공부 안 하고 오면 안 돼요. 아예 공부 안 하고 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마지막 정리라 생각하고 다져나가셔야 하고. 자, 제가 그 밑에 틀린 문제 암기 야간 시간 해놨어요. 우리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별표 크게 하시고요. 무조건 그날 다 끝내기. 토요일 날은요,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그냥 다 끝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뤄지면 계속 처지게 되어 있고,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 본 거는 어떻게 해서든 남아서든 뭘 하서든 무조건 다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노량진을 떠나지 않으리라. 또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문제를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날 다 끝내기. 그래서 계속 꽉꽉 소화한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틀린 문제 부분을 토요일에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되면 역시 보충할 부분을 제가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혹시라도 보완해야 될 게 더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논술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 되죠. 논술도 이제 선생님들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알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절을 잘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금 이 주간교육계획표를 보면은 이제 제가 아침엔 항상 넣어놓은 게 세부 내용, 암기랑 해설서를 읽자는 내용을 매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들어가 있는 부분은 2시간씩 투자하면 안 돼요. 1시간. 1시간 정도만 투자. 왜? 매일 할 거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매일 할 거기 때문에 이 매일 하는 게 2-3시간을 잡아먹으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1시간이나 최대 1시간 한 20분 정도까지만 매일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시간을 또 한번 보면 법규, 안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나눠 놓으셔가지고 매일 진행하시거나, 법규도 유아교육법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 1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죠? 선생님들이 매일 반복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혹은 나는 운영편이 너무 어렵다 이런 선생님들은 운영편을 매일 나눠놔도 돼요. 본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항상 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반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의사소통의 문식성 발달 단계에 많은 학자들, 교사론 그 단계 그런 것들을 매일 하라고, 매일매일 반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매일 반복해서 이미 몸에 밴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잘 논 거 하면 툭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올해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반응을 바로바로 잘 보여주는, 좋아서 좋아요. 아니라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건데, 그 발달 단계는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요. 단계명도 외워야 되고, 특징도 외워야 돼요. 우리 시험이 너무 고약하게 특징을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쓸 수 있으려면 하루 이틀 투자해서는 되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지강 인강 선생님들 뭐 스터디도 요즘 보니까 카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카페에 제가 이제 가끔 들어가서 글을 보면 이제 스터디를 구한다고 하는데, 참 내용을 보면 너무 선하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스터디 구하는 글만 봐도 느껴지던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스터디를 이제 구성을 하셔서 단계를 인출하는 스터디, 그죠? 혹은 뭐 이렇게 매일 뭐 아침에 법을 같이 보는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 반복을 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간 공부 계획을 선생님들이 알차게 짜셔야 돼요. 이제 이게 몇 개 나와야 돼요. 9개 나와야 되는 거. 9개. 9주간. 그죠? 9개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 계획 짤 때는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계획 짜는데 한 1시간 걸리죠, 당연히. 왜? 이렇게 해서 발달 놀이만 집어넣을 일이 아니라, 지금 발달 놀이가 월, 수, 목 3번 들어가 있죠. 월수목, 주간교육계획을 보면 월수목 3번 들어가 있는데, 이 3번으로 발달을 3분의 1씩 나눠놔야 되죠. 놀이도 3분의 1 분량씩 나눠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달 목차를 쫙 꺼낸 다음에 계제일 성숙이론부터, 예를 발달의 뭐 기초 그 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계제일부터 예를 들면 뭐 행동주의까지를 내가 월요일 날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나오나요? 행동주의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부터 그죠? 뭐 가드너까지를 수요일 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놔야 돼요. 근데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인지발달 이론을 공부하는데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모르고 너는 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삐아제 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시간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포기해야 돼요? 부영역 포기해야 돼요. 지금 주영역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실정이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이론반 때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발달 끝내는데 3시간이면 딱 되더라. 그럼 뒤에 부영역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들은 지금 주영역, 부영역 한다는데 나 혼자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어도 되나? 하고 있어도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최선이에요. 그죠? 이것저것 많이 한다 그래서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정말 발달하는데 5시간, 6시간 걸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기본적인 것들이 암기가 되지 않았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공부 스케줄에 따라서 잘 조절해 가면서 계획을 계속 수정, 계속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뒤로 넘겨서 일일 교육 계획안을 보면요. 자, 일일 공부 계획을, 일일 교육 계획 아니라 일일 공부 계획을 보면. 자, 우리 선생님 아주 치밀하게 짜셔야 돼요. 시간대별로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발달 이러고 공부 시작하는 선생님들은요. 결과도 당연히 모호해요. 계획이 모호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모호하죠. 계획이 모호하게 세우고 결과가 명확하기를 바라는 건 정말 그거는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시간대별로 아주 치밀하게 선생님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시고 이동 시간, 짜투리 시간 다 쓰는 거예요. 머리 감는 시간 그냥 머리 감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감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는 거. 머리 감으면서 가소성이 뭔지, 머리 감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내가 너무 강조하려고 머리 감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격성에 대한 정리, 뭘 할지를 항상 선생님들이 계획을 담고 계시고 지하철 이동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6월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이제 상반기에는 그저 지하철 이동하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들 다 달리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린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는 뭐를 인출할 것인지, 걸어가면서는 국악 장단을 발로 할 것인지 뭐라도 꼭 정해 놓으셔야 돼. 알았죠? 치밀한 계획과 분명한 계획이 정확한 어떤 확실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시간대별 세워놓은 걸 보면 6시 반 기상인데 사실은 5시 반, 6시도 괜찮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7시간 잠을 자는 게 되더라고요. 이 계획표대로라면. 근데 사실은 수험생이 7시간 잔다는 건 상당히 호화롭게 수험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 6시간 정도. 그렇다고 5시간, 4시간은 공부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면 충분히 인간이 잘 수 있는 시간 확보한 거니까 조금 줄이는, 만약 공부가 많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잘 고민하셔서 계획하시고, 자, 6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기상 스트레칭, 제가 씻기, 식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것만 적혀있지 가로에 뭐 안 적혀 있어요. 밥 먹으면서 뭘 할 건지, 밥 먹으면서 뭘 인출할 건지 사실은 안 적혀 있어요. 내 계획은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는 뭐에 대해서 인출을 떠올릴 것인지, 프레벨을 그래 정리하자. 밥 먹으면서는 프레벨을 그래 신성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서 정리할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적으면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내가 한 30분 한다고 제가 계획은 세워놨지만 우리 선생님들마다 다를 것이고 이동 중에 인출할 거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바로 자리 잡아서 우리 세부 내용 매일 아침에 해야 되는 거 1시간 정도. 그다음부터 3시간 잡혀있는 9시부터 12시가 주영역 1이죠. 주영역, 이제 선생님들이 주영역과 부영역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공부한다면 주영역 1 중에 발달하는데 발달 A 파트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안에도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예를 들면 계제를 하는데 40분, 9시부터 9시 40분. 시계를 계속 보면서 선생님들을 계속 밀어 넣으셔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손이 다른 데 가지를 않죠. 그래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계제이면 그 안에까지 끝내야 되니까 20분 내에 지금 내가 적어도 개별적 성숙의 원리라든지 자기 규제의 원리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혹은 9시 반까지는 계제를 끝내고 10분 동안은 백지 꺼내놓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9시 반인데도 아직도 준비도 개념을 내가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계속 나를 이렇게 시간 안에 넣어야 되니까 3시간 해갖고 딱 이렇게 적어 놓는 거랑 3시간을 또 나눠가지고 배치해 놓는 거랑은 결과가 당연히 달라요. 아주 치밀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점심 제가 1시간 반이나 드렸어요. 점심과 걷기 운동 이랬는데 이것도 공부가 많이 안 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30분 동안 먹으면서 간단하게 뭘 먹으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바로 보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우리가 얻고 싶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을 선생님들이 다지셔가지고 시간을 알차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30분 동안 제가 또 주역력해서 놀이 파트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또 식사 시간 스트레칭 하시고, 자, 반드시 스트레칭은 선생님들이 꼭꼭꼭 중간중간 하셔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 시간에는 부역력이죠. 우리 부역력 공부하기로 한 의사소통. 자, 의사소통을 4분의 1로 만약에 나눠놨다 그러면 이것도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어의 어떤 특성, 개념부터 시작해갖고 적어도 음성 언어까지는 내가 끝내는 게 4분의 1이더라. 내가 4분의 1로 의사소통을 나눠봤더니 이만큼이 4분의 1이어야 되더라.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4분의 1로 내가 공부 다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6분의 1도 되고 7분의 1도 돼요. 나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 부분을 인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또 집으로 이동이라고 해놨네요. 이때 또 뭘 인출할 것인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뭐 법규랑 안전을 만약에 본다면 또 이렇게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보냈는지 점검하고 다음날 공부 계획을 또 반드시 세워 놓으셔야 돼요. 다음날 공부 계획이 노트에 딱, 6시부터 몇 시는 뭐, 7시부터 몇 시는 뭐, 이게 나와 있고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출할 거를 생각해 놨단 말이에요. 밤에 잘 때 내일 새벽에는 알람이 울리면 알람이 끄면서 바로 내가 인출할 거, 그래 좋아, 행동주의에 대해서 인출할 거야. 이걸 바로 나 생각해 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는 알람을 끄잖아요. 끄고 난 다음에 행동주의였지 하고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행동주의에서는 그래 고전적 조건 형성, 그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렇게 막 떠올려요. 떠올리는데 하나가 안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더 잘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가갖고 눈을 비비고 책을 찾아서 이거였지 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길 바라고, 다음날 계획 꼭 세워놓고 주무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지막 제가 거기 셀프 테스트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공부만 그냥 책 읽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암기했다 이렇게 하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내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 과정 안 거치는 선생님 우리 이제 없죠? 말로 확인하든 백지 놓고 그걸 쓰든 어떻게 써든 그게 나와야 내 건 거지. 그냥 지금 책을 보면서 이해했고 알고 있고 이거 시험장에 가면 못 풀어요. 당연히 못 풀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빈 종이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백지 쓰기라든지 스피치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책을 덮고라고 굵은 글씨 해놨어요. 봤던 자료들 다 치워놓고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종이 딱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셀프 테스트 할 때 범위를 조절해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발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발달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양이 이만큼인데 그걸 다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했어요. 아주 작게 나눠갖고 선생님들이 테스트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계제를 하더라도 계제를 다 끝내고 백스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제를 준비도 개념만 한 다음에 써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져나가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계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다. 계제의 기본 관점이 뭐였더라? 기본 전제가 무엇이었더라? 준비도 개념은 무엇이었더라? 이것들을 떠올리는 그 체계를 세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작은 거 하나 끝내고 바로 써보시고 덮고 다음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계제의 첫 번째 그 발달의 원리가 뭐죠? 계제에 의해서 밝혀진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좋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발달의 원리를 한번 공부해볼까? 한 다음에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라는 건 방향성을 갖고 진행된다.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어떤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뭐 해야 돼요? 준비도라 무엇인지를 또 쓰는 거예요. 계속되는 중간 과정의 앞에 거 확인. 시험 보는 거. 그걸 계속 이렇게 샌드위치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것처럼 공부 내용을 계속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서 반복 인출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라고, 하루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목표,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한 선생님들이 좀 정신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잘 보내시기를 제가 정말 두 손 모아 바라면서, 제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번 출시 시험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유형이 달라졌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보니까 매년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오시면 시험 유형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느낀 거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그게 다 다른 거죠. 근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쓰라는 게 좀 많아졌을 뿐이고 쓰라는 건 계속 우리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개념을 쓰시오, 이유를 쓰시오. 그거 좀 그 양이 좀 많아진 거죠. 비형에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는 시험 유형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대로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떠도는 말들에 선생님들이 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뚝심 있게 내 공부 방법이 맞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밀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시험 유형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고 공부 방법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을 다지는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꼭 선생님들 읽어보시고 기적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1년 만에 합격 쉽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밤에 잠 안 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반드시. 물론 앞에서는 나는 그냥 봤는데 붙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뒤에는 아주 피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었을 거니까 선생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자신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게 많네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 계획을 이제 9주간을 다 세워 놓으셔야 되고 미리 세우고 온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직 공부 계획을 이렇게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생각 못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갖고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체크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OT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시험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1, 2교시 시험을 보시고 이제 저랑은 1시에 만나서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이제 1주차 그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그 답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갖고, 그거 먼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1교시 10번에 소문항 3번 문제에 그 코메니우스가 제시하는 학교 단계 중에 저가 그 유아기와 소년기 단계를 쓰라 그랬는데, 유아기면은 어머니 무릎 학교가 되고, 그 다음이 아동기, 두 번째 단계 아동기가 모국어 학교, 그리고 세 번째 소년기는 라틴어 학교, 그리고 네 번째 청년기가 되어서 대학 및 외국 여행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모국어 학교가 나와 있는데 요거 정답이 아니고 라틴어 학교로 고쳐져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직강 인강 선생님들 모두 다 요거 답 정정하셔서 지금 문제에서 물은 게 아동기가 아니라 소년기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학습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모국어를 다 익힌 후에 라틴어를 익힐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라틴어 학교가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교시 문제를 한번 같이 펼쳐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축구로 생각하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고, 우리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데, 후반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디랑 축구를 했는데, 강국이었는데, 독일이었나요? 아무튼 이제 축구를 하는데 밤에 그 강의 전전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또 다른 팀하고 축구를 하다가 우리 남편이 그게 새벽 경기였던 것 같은데 본다고 그래가지고 저가 여보 그 너무 늦은 시간에 보는 거가 좀 안 된다. 항상 제가 그런 잠자는 시간 이런 걸 자꾸 통제를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통제를 하게 돼서 여보 그 시간에 나오는 건 보기 힘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후반전에 우리가 지고 있다가 전반전에 우리가 지고 있다가 역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보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그 후반전은 역전하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가 그 강국을 내가 역전도 그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 나라 아니야? 이제 이랬는데 진짜 독일이라는 강국이랑 축구 강국이랑 시합을 해서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이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래 역시나 후반전에 역전하라고 있다는 말이 맞아 막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5개월 남은 시기 충분히 도약할 수 있으니까 뭐만 하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5개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면 우리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변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격 부분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유아교육의 어떤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역사를 쫙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연결하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하는데, 일단 지금 김교사가 일단 먼저 1번 소문항 1번에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과 니은이 설명하는 유치원의 명칭을 쓰라 그랬네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봤더니 김교사가 최초의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그랬어요. 자, 우리 최초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 몇 년이죠? 1969년. 그렇죠. 69년. 자, 이 교육과정이 1949년 기억이 제정되고서도 20년이 지나서 공포됐다 하는 거 보니까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법,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관련 법규예요. 그죠? 교육 관련 법규 최초로 제정이 된 교육법. 이 안에 아주 기본적인 유치원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었지만 담겨 있었고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이 그죠? 또 제정되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원화수, 그다음 설립 인가 기준이라든지 혹은 보육 과목이나 보육 일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유치원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는 놓았지만 어떤 정부 차원의 지도 감독이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이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유치원의 입학 연령이 명시가 되었어요. 만 4세부터 이렇게 들어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교육법 제정되면서 만 4세로 들어갔던 것이 언제까지? 1991년 교육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4세에서부터 취학 전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91년에 입학 연령이 만 3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입학이 우리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은 교육법이네요. 교육법. 자, 이 교육법 1997년에 뭐로 바뀌어요? 교육기본법으로. 그죠? 교육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이 폐지되는 거죠. 우리 1997년에 뭐가 만들어지는 해예요? 초중등 교육법이 만들어지는 해. 그때 초중등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기본법도 제정이 되고, 그 이전에 사용됐던 교육법은 폐지되고, 그죠?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서, 자, 94년에 제정됐다 했으니까 교육법이 되네요. 자, 그럼 니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유치원이 1914년에 설립됐다. 이 유치원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뭐죠? 1914년? 이화유치원. 그죠? 우리 미국 선교사 브라운리가 설립한 이화유치원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1897년 부산 유치원이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보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우리 요거 뭐예요?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죠? 유치원이라는 거. 1897년 부산 유치원은 일본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었죠. 자, 그리고 1913년 경성 유치원. 자, 이거 한국인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1913년 이 경성 유치원과 그다음 1914년 이화유치원, 1915년 정신유치원, 그다음 1916년 중앙유치원, 1917년 배화유치원. 자, 이들과 1913년 경성유치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1913년 경성유치원은 고위층, 특수층 자녀들만을 위한 유치원이었으면서 더 교육하고자 했던 내용은 일본 동화 교육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이 이화유치원, 그 이후에 있는 정신유치원, 중앙유치원, 배화유치원, 이 모든 유치원들은 다 민족 정신을 전달하고자, 물론 선교의 목적이 더 컸죠. 선교와 그다음 민족 정신의 어떤 강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한국 서민층 자제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해 놓으시면서, 자, 시험에서는 1914년 이화유치원을 물어보았어요. 한국 서민층 자녀를 위한 그런 어떤 본격적인 유아교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디귿과 관련하여 아래 ABC에 들어갈 말을 쓰래요. 자, 디귿은 지금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물었어요. 자, 우리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몇 년에 개정 고시됐다 그러죠? 1979년, 그죠? 1차가 고시되고도 10년이 지난 후에, 그죠? 고시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박스 읽어볼게요. 지식 구조의 이해, 기본 개념의 파악, 탐구 방법 등을 강조하는 비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띄었다. 자, 우리 이렇게 지식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핵심 개념,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발견,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 학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또한 1970년부터 C 발달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자, 밑에 봤더니 논리수학적 개념이나 표상 능력 같은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C 발달을 강조했다. 무슨 발달? 인지 발달 강조했다. 이 말인 거죠. 인지 발달. 그래서 우리 브루너와 피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었다라는 거 알아두자고 했죠. 체크를 꼭 해두시고. 자, 그렇다면 1차 유치원 교육과정은요. 주의에 그저 진보주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하면서 배운다. 그래서 활동 중심, 경험 중심, 그저 흥미 중심 이런 어떤 유아들의 생활 중심 이런 것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1차 유치원 교육과정 하면 주위에 진보주의 교육사상,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았다. 자, 2차 유치원 교육과정 오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았다. 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특정 이론이라든지 단일 사조의 탈피해서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개인이나 국가, 사회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 그런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3차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 중심, 학문 중심 모두 다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 이런 모든 어떤 교육과정의 영향을 다 골고루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2차의 특징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리을의 내용을 참고하여 미음의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리을 한번 봤더니 자, 같은 시기에 우리가 2차가 개정된 게 지금 1979년인데 이 시기에 초등교육과정은 2회 개정을 벌써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계속 1차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해왔는 걸 보니까 당시 문교부에서 우리 문교부 지금 교육부의 전신이죠. 예, 문교부에서는 이런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 교사가 그러네요. 3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가로했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야? 3차 교육과정부터 처음으로 초, 중등 교육과정과 함께 상호 연계성 속에서 개정 고시 되었지요 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연간 수업 일수가 200일에서 20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그저 축소 조정된 거, 유아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200일 이상이 너무 아이들에게 버겁다라는 어떤 평가로 180일 이상으로 축소 조정됐어요. 그 3차 이후 지금까지 180일 이상을 우리가 계속 그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이 초중등 교육과정과 함께 상호 연계성 속에서 이렇게 개정 고시됐다는 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끔 학교 간의 어떤 연계성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일단 2차 유치원 교육과정, 그다음 초중등은 3차죠. 이 교육과정이 그죠. 유신 정책의 의지를 너무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5공화국이 들어오면서 그 유신 정권의 어떤 의지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저 모든 교육과정이 개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함께 이렇게 개정됐다라는 배경이 있지만 지금 이 시험에서는 각급 학교들 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연계성을 고려한 그 함께 동시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답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그저 위탁을 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또 3차 특징 우리 알아둬야 될 거 있나요? 평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거 처음으로 마련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용 지도서가 2차에 그저 만들어진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년 만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3차에서 보급되었다는 거 그것도 체크해 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3차 유치원 교육과정 좀 특징적인 거 알아두시고, 자, 4번 연결해서 같이 답이 되겠네요. 비읍의 변화 내용과 시옷의 이유를 각각 쓰라 그랬어요. 자, 비읍을 봤더니 유치원 연간 수업 교육 일수를 말하네요. 3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바뀌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 기존에 200일 이상이었던 교육 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였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옷.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행되었어요. 자, 수준별 교육과정 중요하죠. 그리고 5차부터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이러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요, 우리는 연령별 교육과정, 우리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아니죠. 연령별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수준별 교육과정 언제까지 운영된 거예요? 5차 유치원 교육과정, 6차 유치원 교육과정,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죠? 그러다가 5세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연령별로 이제 들어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성격을 띄었을 거고, 그 이후 2012년 개정 고시된 만 3, 4, 5세 연령별 누리과정부터는 이제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행됐다. 5차부터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쓰래요. 우리 이 이유는 반드시 뭐가 담겨야 돼요? 1991년 교육법 개정으로 이 말도 들어가도 되고, 입학 연령이 만 4세에서 만 3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정확하게 쓴 거는 1991년 교육법 개정으로 만 3세 이하의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되면서, 그죠? 만 3에서 5세 이하의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면 되겠죠. 핵심은 만 3세 이하가 입학할 수 있게 합법화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5차 유치원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좀 특징적인 거 잡아둬야 돼요. 우리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한 아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렇죠.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과정의 어떤 결정 권한이 시도교육청 그리고 유치원, 단위 유치원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된 최초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까지 설치를 해서 이제 유아교육의 어떤 그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해서 종일반 운영이 그저 강화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이 바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자, 중요한 특징 3가지 잡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응 한번 볼까요? 이응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봤더니 교육보육과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이 단서죠.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3, 5세, 그죠? 연령별 누리과정, 혹은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도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고 쓰면 가장 정확할 거고, 자, 이런 문제에서 그냥 누리과정만 쓰고 나오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5세 누리과정도 누리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낸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0~2세와 초등과의 연계라는 거 보니까 3, 5세, 그죠? 동시에 들어가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물어본 의도가 다분히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하고 답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 가에 해당되는 문서의 명칭을 쓰고 아래 A, B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문서는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범세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 협약 다 나와 있네요. 인권 협약 뭐예요, 이거? 아동 권리 협약이 되는 거죠. 아동 권리 협약. 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그죠? 갖고 있고, 가장,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비준한 그런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이죠. 자, 이 문서에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4개의 주요 원칙도 중요하고, 4개의 기본권도 중요해요. 4개 기본 원칙 뭐예요? 아동 이익,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혹은 발달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이 4가지 원칙 꼭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이 4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 써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권리인지를 좀 알 수 있으면 되는 문제죠. 자, 일단 기억에 한번 보니까 기억에 생명을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이랬어요. 자, 최상의 의료 혜택, 건강을 이렇게 받을 권리. 자, 이거 무슨 권이죠? 생존권, 그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존권.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또 기본적인 보건을, 그죠? 보건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 다 생존권이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해두시고, 그 다음 이어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랬어요. 자, 이거 참여권이 되는 거죠. 참여권. 자,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나 어떤 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다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 자,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네요. 자,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은 권리 하나가 발달권에 대한 거. 발달권은 뭐예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저 권리예요. 그죠? 그거 알아두시면서 자, 일단 문제는 1번에 이 관련된 문서가 뭐냐 했으니까 아동 권리 협약을 써야 하고 아래 A, B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 보니까 자,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 이거 아동 권리 협약의 전문 중에 한 일부죠. 자, 아동에게 각별한 A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A가 또 있어요. 자, 아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A를 포함한 특별한 A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자, 뭐죠, 이거? 보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보호, 그죠? 각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은. 자, 지문 좀 한번 볼게요. 자, 아동에게 우리가 이렇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봤더니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B와 그랬어요. 자, 1924년 뭐죠?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어디에서? 국제 연맹에서 그죠?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제 기구에서 채택한 선언문이에요. 그죠? 국제 연맹에서 한. 그래서 지금 아동 권리에 관한 B 그랬으니까 아동 권리에 관한 B에 들어갈 말은 제네바 선언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자, 이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 권리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아동 권리 선언은 유엔 그저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런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나왔네요. 세계 인권 선언도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저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한 선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1948년 유엔에서 채택한 인권에 관한 선언이 되는 거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담아놨다. 자, 그다음 그 옆에 보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그 밑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자, 이거 두 가지 묶어서 우리 이거 뭐예요? 국제인권규약이죠. 이거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조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 같은 거죠. 이거 1966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그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인데 이거 법적 구속력이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A 규약과 B 규약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 이렇게 공부까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 규약이 지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되는 거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B 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B 규약이고 A, B로 나눠져 있거든요. B 규약이고 그 밑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협약이 A 규약으로 해서 이 둘을 묶어가지고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는 거죠. 혹은 국제인권조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 채택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인권에 관한 어떤 국제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보니까 결국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것은 아동 권리 협약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를 명시해 놓은 협약으로는 국제인권규약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전에 발표한 여러 선언물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우리 아까 같이 문제 풀었네요. 4대 기본권 중에 기억에 나타나지 않은 건 교육을 받을 그저 발달권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우리 3번 문제 보면 나의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문서 해당되는 문서를 쓰시오. 자,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에 관한 역사를 돌아보면 1923년 한국 최초의 어린이 현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랬어요. 자, 이거 소년운동협회 명의로 선포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이 되는 거죠. 총 3개의 그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요거 아동권리공약 3장도 예, 답이 될 수 있어요.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아동권리공약 3장. 그래서 우리 이 3가지 내용을 좀 알아두자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예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윤리적 압박에서 그죠 해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무엇을 폐하라. 노동을 그저 폐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자, 다시 그 내용 좀 체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아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한 시설을 그저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놀 권리를 보장할 것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매우 혁신적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의 내용을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문제 풀었것 아니다. 그 밑에 더 해야 되네요. 니은과 디귿. 자, 그리고 나서 1957년 한국동아작가협의회에서 성문화해서 보건사회부, 우리 보건복지부 전신이죠. 이 보건사회부에서 제정 공포한 니은을 1988년에 다시 한번 개정하면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였다 그랬어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이 어린이 헌장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도 당연히 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16년 28년 만에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또다시 한번 아동 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언을 하죠. 그래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동 권리 침해 문제를 인식하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이 문서를 선포했다. 자, 이 문서 아동 권리 헌장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우리 열심히 외우는데 안에 내용도 좀 보셔야 해요. 그죠? 선생님들 자료를 다시 검토하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 푼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조 자료로 제가 교재 이렇게 담아놓고 자료 우리 프린트물 이론반에서 바른 거 이런 거 담아놨는데 시험 보는 날은 그 영역을 좀 갖고 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선생님들 공부에 좀 이렇게 바탕이 되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우리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답 노트 이제 선생님들이 한 권을 준비하셔서 기출 문제 때부터 있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계속 추가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이제 옆에 영역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덱스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성격 부분, 사상 부분, 발달 놀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자, 이 지금 1, 2번 문제 중에서 내가 만약에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약에 틀렸다. 아까 시험 문제 나온 거 틀렸다. 근데 여기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 걸 내가 만약에 몰랐다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를 떠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오답 노트에 첫 번째 장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 이렇게 뭐 인덱스 라벨이 붙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성격 부분이에요. 지금 그죠? 성격 부분에 내가 틀린 문제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다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적고 그다음 학문을 적는 거예요. 학문. 이것만 적어놓고 이제 이게 뭐였는지를 생각하는 건 이제 선생님들의 몫인 거죠. 여기다 다 옮기면 안 되고. 근데 이걸 학문으로 단어를 선택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학문을 내가 맞추고 싶다면 그렇죠. 지식의 구조, 탐구 방법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영향. 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2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얘가 연결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선생님들이 자주 인출하시면서 이거 뭐였지? 이 문제 뭐 냈었지? 그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어떤 강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그런 성격을 띄었다라는 문제 내가 학문을 틀렸었지.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셔야 되는 게 그럼 교육과정이 어떻게 미국의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면 일단 처음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흘러갔는데 우리나라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서 1979년에 개정 고시됐었지.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만 보고 그럼 1차는 뭐에 영향을 받았지? 다 연결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떠올리기 위한 단서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보면서 참 뭐야 그럼 결국엔 또 영역별로 다 정리하라는 것밖에 안 되네. 그거예요. 다 영역별로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와 함께 인지도 물어봤었어. 인지를 강조했었어. 그죠?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다 더 하나를 더 적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표상 능력을 내가 만약에 또 적어 놨어요. 이거 선생님들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갖고 이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떠올리기 위해서 밑에 이거 두 개 적어놨다면 표상 능력은 뭐지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논리수학적 개념이라든지 표상 능력과 같은 어떤 용어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인지 발달을 아주 강조한 교육과정이었지 이렇게 해서 떠올리는 용도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라 붙이거나 문제를 다 옮길 시간은 없고 가장 최소한의 단서만 담아놓고 자주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지을 수 있는 건 다 관련 지어 보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는데
서로 키워드만 주면 그거와 관련된 걸 다 쓰는 그런 스터디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삐아제예요. 그럼 삐아제를 주면 그 사람은 백지 종이에다 삐아제와 관련된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죠. 의사소통에도 있고 삐아제는 과학에도 있고 뭐 발달에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조금 명령을 좁혀가지고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하나를 주면 그 사람은 2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인출할 수 있는 건 다 인출하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답이랑 체크해갖고 또 맞춰보고 이러는 과정으로 문제풀이반 중간중간 선생님들 심심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스터디를 또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오답노트 이런 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넣어야 되는 건 내가 아까 전에 또 뭘 틀렸다고 할까요, 우리. 다른 거 다 맞췄을 수도 있는데. 뭐 발달권을 틀렸다고 보고, 자, 그럼 발달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디서 나온 말이지? 하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그래서 4개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발달권을 틀렸었지. 그럼 나머지는 무엇인지 인출하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무엇이었는데 또 다시 떠올려 보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제법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지? 그걸 다시 정리해 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1924년 국제연맹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그저 먼저 선포를 해요. 그리고 1959년 유엔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그저 또 선포를 하고, 그리고 20년 지난 1979년에는 세계 아동의 해를 선포하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980년대 역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979년에 세계 아동의회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10년 후 1989년에 돼서야 이 세계적인 국제법이라고 하는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을 해서 그저 당사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용도로 요거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